우리 유체역학까지 해가지고 내용적인 면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아주 뭐 의미 있게 되게 어려운 부분 이런 거는 이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맨 첫 시간에 그 처음부터 진도 나갈 때 그 인체 구조, 뼈와 근육, 관절, 관절 운동 형태, 근수축 형태 등등 용어들 알아보는 거 뒤쪽에 했었죠. 그래가지고 241조까지 어느 정도는 점검을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그 인체 운동을 실제로 보면서 확인했었습니다. 적용하는 거 그 용어 연습도 해봤고요. 자, 그래서 뒤에 남은 부분 242쪽부터 인체 물리적 특성 쭉 나오는 것부터 해서 이제 균형과 안정성 그리고 스포츠 현장 분석 그래가지고 앞에 나온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한꺼번에 설명하는 부분들 요거까지 같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적으로 이제 어려운 건 없고 봤던 내용들 중복되거나 약간 더 보강하는 느낌인 거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들 어떻게 되는지 보는 내용 되겠어요. 여기서도 우리 시험에서 그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나 그냥 한 번도 다룬 적 없다는 것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그래도 앞에 나온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242조 인체 물리적 특성. 우리는 앞에서 계속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 뭐 어떤 물체 바벨 덤벨을 들고 있다, 내린다 할 때 그 물체의 질량이 m 킬로그램이다 그랬을 때 받는 중력은 어땠을 것이다. 그 이외에 그렇기 때문에 중력 받고 아래로 중력 몇 뉴턴, 500뉴턴, 600뉴턴 받고 기타 접촉 일어났냐 없냐, 수직항력과 마찰력이 어떻게 가해지는지 이것들 합력에서 가속도 구하는 등등 일과 충격량, 에너지와 운동량 변화 등등도 추가적인 계산 필요한 것들 하는 거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체 물리적 특성. 인체와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물리량,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다. 스칼라량이고요. 킬로그램 단위로 쓸 거고. 관성의 척도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질량이 더 클수록 힘에 똑같은 힘에 의해서 속도 변화가 적다. 그래서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은 클수록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체, 사람 등등이 특정 동작을 하거나 날거나 앉거나 일어나는 속도, 가속도 상관없이 일단 힘 중에는 중력은 항상 연직 아랫 방향으로 질량, 그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의 크기 10m/s 제곱 10이라는 숫자 곱한 만큼 뉴턴 단위를 쓰는 크기로서 연직 아래로 받는다는 거 맨날 표시했었고요. 공중 동작에서도 마찬가지고 중력은 맨날 가해질 때 그럴 때 이제 질량이 활용된다, 계산이 활용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질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게라는 용어도 나온다. 질량과 그에 의한 중력 말고 무게라는 말을 별도로 쓰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무게는 중력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다. 근데 무게는 아예 중력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중력의 크기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게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는 싹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를 여기서도 또한 언급하고 있다는 건데 엄밀히 말해서는 중력의 크기가 무게라서 질량하고 무게라는 건 서로 다르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무게 중심과 질량 중심은 똑같다 이런 말도 씁니다. 사람이 머리 있고 팔, 다리, 몸통 있을 때 마치 전체 70kg이면 70kg 하는 질량이 여기 한 점에 모여 있어서 그 지점에 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원래 머리에, 팔에, 몸통에, 다리에 작용하는 중력이 각각 다 있는 건데 그것들이 사람 전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작용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는 배꼽이나 명치 근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질량이 모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부분을 질량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력 작용점이기도 하면서 중력, 무게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 질량 중심, 무게 중심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요 무게라는 용어도 그런 의미로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질량은 스칼라량일 때 무게는 중력 자체를 이야기하거나 중력의 크기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 약간 다르게 쓰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물리량은 물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 일상 용어나 다름없기 때문에 중력 자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량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일상생활에서는 체중이 70kg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중력과 속도는 9.8, 9.78 쓸 수도 있지만 대략 10으로 쓴다 하면 무게는 그 사람의 무게는 700 뉴턴이다라고 해야지 되는 거고. 자, 이런 무게나 힘을 나타내는 단위 뉴턴 단위로 쓰는 게 가장 정확하기는 한데 킬로그램 F 이렇게 써놓거나 킬로그램 진짜로 중이라고 이렇게 그 알파벳 표기와 한글 표기 같이 하는 이런 단위가 있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것인데 이 값은 힘의 단위이기는 한데요. 지금 중력과 속도 10으로 쓴다면은 1kg 중 또는 1kg F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10뉴턴이라는 단위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질량이 70kg의 물체는 무게는 70kg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말인데 이런 거는 이제 학문적 용어니까 일상생활에서 이거 용어 구분해서 정확하게 써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량과 무게라는 표현을 조금 잘못 써가지고 그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 그 정도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때 그 데드리프트 문제였었나요? 데드리프트에 중량 드는 거였나 해서 질량 대신에 무게라는 말을 쓰면서 그 무게가 100kg이라고 했었나? 100kg였나? 그랬는데 질량 100kg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았었던 그 문제가 이제 약간 표현 오류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는 좀 문제 모르니까 전원 정답 처리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무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표현 오류 문제가 사실 표현 오류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오류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풀 수 없는 문제였었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조건을 덜 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시험과 뭐라도 대답해야지 그러면 뭐 이것저것 무시하고 옆으로 치고 하자 해가지고 분명 풀 수 있기는 한 답을 낼 수 있었는데 문제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출제한 사람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냥 아무 숫자나 그냥 상황 만들어가지고 검토도 안 하고 낸 문제 같았습니다. 출제된 지 그렇게 최근은 아니니까 그런 오류 문제는 2022, 3학년도 이후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해결된 것 같다.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 그 다음 기간에 우리 그것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디가 오류인지 하는 것들. 중심이라는 말 나오는데 질량 중심, 무게 중심 똑같은 위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무게라는 말이 중력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특정 힘의 별명이라 할 수 있으니까 중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래저래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됐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질량 중심, 무게 중심은 여기다라고 치고 중력 여기를 작용점으로 해서 방향, 크기 구하던 거 여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서 자세의 변화는 무게 중심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 무게 중심의 위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운동 중에 자세 자체의 변화, 그러니까 인체 분절의 동작에 의한 포즈, 자세의 변화는 무게중심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 인체를 기준으로
차렷 자세 또는 해박적 자세 하고 있었을 때는 배꼽이나 명치 사이 어디쯤 하는 지점의 몸의 쪽에 어디쯤이 질량중심 무게중심이었었는데 자세를 변화시키면 그러면 인체에 대해서 배꼽 근처에서 상대적으로 명치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한쪽 팔다리 이렇게 든다든지 하면은 그 인체 내에서 약간 오른쪽 갈비뼈 쪽 뭐 허리 이쪽으로 옮겨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얘기이고 실제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 그랬을 때 동작 자체만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자세의 변화만을 통해서는 무게중심의 공간적 위치를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이 지점에 서 있다가 점프를 했어. 점프 이후에 공중동작에서 막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나? 옛날에는 이제 뭐 공중부양 사진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점프하다가 빨리 팍 한 다음에 공중부양 사진 이런 것도 찍고 그랬던 것도 있는데 점프 이후에 자세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는 점프 순간에 결정된 질량중심 무게중심의 속도 변이 최고점 가속도 같은 것들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서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무게중심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내가 서 있다가 무게중심 여기다가 점프를 했어요. 점프해가지고 이미 수직 방향의 속도만 가지고 출발했는데 무게중심 여기 옮겨왔냐 근데 요 순간 갑자기 팔을 왼쪽으로 싹 다리를 팍 한쪽다리 이렇게 이렇게 자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세는 내 배꼽과 명치 사이 이쪽보다는 좀 더 오른쪽 갈비뼈 우측 여기쯤으로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무게중심이 위로 일단 수직 점프만 한 상태에서 원래는 슥 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건데 슥 가고 자세가 때문에 무게중 위치가 이렇게 휘어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무게중심의 위치를 공간적으로는 내가 특히 공중동작에서 명확하니까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대네. 근데 내가 자세를 점프 거의 해박같이 그대로 하는 순간 자세를 확 바꿔버리면은 무게중심 위치가 변할 수 있다며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다며 이 인체 몸통의 기준의 상대적 위치를 변할 수 있다며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 기울어지긴 해야 되는데 무게중심 위치는 점프 시에 여기 있어야 됨 이런 요 빨간 지점 여기 있어야 됨 이었을 상황에서 자세 변화 때문에 초록색 요 지점으로 옮겨가야 될 상황이야 라고 하면은 아 그게 머리가 고정되고 몸통과 다리가 고정돼 있거나 팔다리만 이렇게 자세 변화시켜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자세에서는 몸통이나 머리 어디 기준 어깨 기준으로는 질량중심이 이런 위치여야 되는데 공간적으로 질량중 위치가 여기여야 돼 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될 위치의 무게중심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 여기가 사람의 옆구리에 좀 가까워 라고 그러면서 옆구리에 가까워야 돼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몸통 자체가 이렇게 팔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몸통 자체가 약간 몸통 전체가 이동을 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질량중심의 위치는 공간상 요 위치 높이 왼쪽 오른쪽 좌표가 낮아 그러면서 근데 자세 이렇게 했으니까 몸통 기준으로는 배꼽 명치보다 약간 이 한쪽으로 치우친 지점 이게 그게 일치되도록 하도록 머리 전체가 몸통 과정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효과로서 나타나는 점프 자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연습생들 보다 보면은 점프를 하는데 점프 후에 자세가 그냥 쭉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점프 후에 다리를 확 이렇게 굽혔다가 다시 내리는 점프했는데 굽혔다가 다시 펴펴진 이러한 것의 순간적인 모양을 여러분한테 풀어봐라라고 하는 그런 모양의 자세 변화까지 공중 동작 자세 변화까지도 고려해서 질량중심의 변화 최고 높이를 한번 찾아봐라는 문제도 있는데 그게 질량중심 높이 찾는데 점프 이후에 다리를 막 이렇게 굽히거나 이런 거 몸을 숙이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다라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여기까지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적용 연습해봐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무게중심 위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인체 기준으로 배꼽 근처에서 약간 조금 더 명치 쪽으로 가니 뭐 좀 더 내려가니 허리 옆구리 쪽으로 이동하니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긴 한데 내가 자세를 벌리면 무게중심 지점 위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실적 이거는 자세 변화를 하긴 하는데 그러느라고 땅바닥에 마찰력을 유발해서 마찰력을 내가 또 받아서 그에 의해서 나 몸 전체가 실제로 이동했으니까 단지 자세 변화가 아니라 그런 외력에 의해서 가속되거나 움직여서 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동한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 문제로도 연습을 해봤고 내용도 설명을 했어가지고 이런 표현이나 용어까지도 얘기해봤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어렵나 좀 싶기도 하네요. 자 계속해서 242쪽 다음 내용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모양도 뭐 나오긴 하는데 그냥 별 내용 아닙니다. 우리 이미 얘기한 지뢰예요. 지뢰대, 받침대, 받침점, 물체 요것도 올려져 있고 요것도 올려져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무게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무게 각각의 물체가 받을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래로 가진다, 여기서 아래로 가진다 이런 식으로 위치마다 다른 크기의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 힘들을 받아서 알짜 힘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다음 힘들이 토크가 어떻게 될지 토크가 그래서 알짜 토크를 보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받침대에서 기울어질지 같은 것들도 생각할 수 있다. 뭐 무게중심의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냐라는 것도 또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각의 물체들이 질량이 30kg, 20kg인 그리고 질량이 30kg, 질량이 20kg이어서 거기서 받는 중력이 300N, 200N 그리고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밀히 말하면 질량 중심은 어디냐를 찾는 거하고 무게 중심은 어디냐라는 걸 찾는 게 다를 수 있는 건데 좌우 방향에 대해서 무게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 물체의 30kg, 20kg 물체의 딱 가운데 지점이 무게 중심이라기보다는 무게 중심은 얘가 그래도 질량이 크니까 이쪽으로 조금 치우쳐진 지점이 여기가 무게 중심의 위치, 이 전체 무게 중심의 위치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쪽으로 치우쳐진 지점, 무게 중심, 질량 중심이 있을 거다 그랬을 때 무게 중심 지점에서는 거기를 받침점 또는 회전축 기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중력 같은 중력 위주로 힘을 얼마가 잡아가냐 본 다음에 모멘트 팔 길이, 모멘트 크기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이 모멘트 길이가 무게 중력의 크기 3대2 되면은 모멘트 팔 길이가 2대3 돼가지고 0.3m, 0.6m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300 곱하기 0.4는 200 곱하기 0.6 해가지고 여기 회전축으로 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토크가 알짜 토크가 0이 되도록 될 거다. 아, 힘들에 의한 토크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무게중심 위치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또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 정도. 아주 막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데 뭐 토크로 해석하면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덩어리가 명확하게 30kg, 20kg 있는 거는 무게중심 이렇게 되는데 자 무게중심 이동 원리 변하겠지 싶은데 무게중심 찾는 방법까지 하면 됩니다. 자 무게중심 위치 찾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자세를 가지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무게중심 어떻게 찾느냐 그럴 때 원래는 어떤 물체 하나가 있을 때 243쪽에 나오는 그림으로서 어떤 그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 실제적으로 부위별로
밀도가 어떤가부터 다 따져야지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나 얼굴에는 살이 내분기관 이런 게 별로 없죠. 상대적으로 머리뼈 두툼하기 때문에 뼈 조직으로 뼈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건데 상대적으로 복부는 어때요? 복부는 여기 갈비뼈 말고 척추뼈 될 때까지 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꺼운 뼈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큰 부피에 비해서는 내장이라는 요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머리하고 똑같은 크기의 복부만 따로 빼놓고 보면은 얘보다 복부 부분에 똑같은 부분이 더 가볍습니다. 밀도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질량 부분을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좀 얼추 온 전신의 밀도는 균일하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자 질량 중심 위치 찾아볼게요. 그랬을 때 대충 이렇게 하면 돼요. 위아래 상하를 나누고 좌우를 자르는 거를 이렇게 한 번씩 해서 2번 할 겁니다. 사람의 모양이 여러분 교과서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본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얘를 좌우로 잘라봐요. 좌우로 잘라보는데 이렇게 자르면 너무 잘 잘랐네. 이렇게 자르면 여기 어깨부터 팔 조금 있고 다리 조금 있고 오른쪽에는 머리, 몸통, 팔, 다리 이쪽 부분 뭐가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왼쪽보다 오른쪽에 사람의 영역이 커요. 아니네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잘라볼까? 그랬더니 요만큼 머리, 몸통, 팔, 다리 양쪽에 배치된 양이 일체의 나뉜 양이 똑같아 보여요. 비슷해 보여. 그럼 이걸 일단 찾은 다음에 위아래로 나눕니다. 퍽 잘랐어요. 머리밖에 없고 뭐가 되게 많죠. 이거 아니야. 이렇게 잘랐어요. 다리 좀 있고 몸통에 뭐에 해가지고 뭐 되게 많죠. 아닌데 했는데 완전 대칭 모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잘라봤더니 여기 몸통 이만큼 있고 팔 이 정도 있고 머리 이 정도인데 뭐 둔부하고 다리 하니까 이거 전체 크기가 얼추 비슷하게 나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자른 요거하고 방금 자른 요거의 교점 여기가 인체 전체의 무게중심이라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차렷자세, 해박적 자세보다는 해박적 자세라는 건 차렷자세 같네요. 여기에서 팔을 위로 번쩍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럴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라야 좌우 인체의 양은 똑같을 것 같아. 근데 이번에도 여기 잘라봤더니 둔부하고 발, 다리 이 정도인데 요거 몸통하고 뭐 시간 다음에 팔이 이 정도 가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위에 뭐가 양이 좀 많은데 싶어요. 그러면은 좀 위로 다시 자르면 되죠. 이렇게 하면 얼추 비슷할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가 질량 중심이겠구나. 대강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똑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팔이 옆으로 있을 때보다 위로 있을 때는 무게중심이 좀 더 위로 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직관적으로 그때그때 맞게 생각해 주시고 거리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뭐 이런 건 자르는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팔이 옆으로 쭉 뻗어 있으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질량 중심은 이동을 해 있겠다. 이런 거 찾아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질량 중심, 무게 중심의 위치를 이쯤으로 정했습니다. 굉장히 가슴과 명치 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단지 바벨 드느라고 팔을 위로 올렸기 때문에 배꼽 근처보다 올라왔으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것까지 있긴 있지만 왜 질량 중심을 상당히 명치 쪽까지 쭉 올려서 그림을 그렸느냐 뭐 좌우는 다 치고요. 왜 그렇게 그렸느냐 이게 생각이 돼 있는데 사람하고 바벨, 엽기를 전체 하나의 물체로 봐서 그래요. 전체 하나의 물체로 봤기 때문에 사람만 있었으면 질량 중심이 여기쯤이라고 표시가 되고 싶었던 건데 굉장히 무거운 물체가 위에 하나 더 얹은 효과가 추가됨으로써 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량 중심이 위로 올라간다. 또는 지금 바벨의 경우에 바벨의 총질량이 50kg이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바벨이 이게 뭐 플라스틱 재질에 뭐에 해가지고 가벼운 거여서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모양과 부피의 바벨인데 완전 쇳덩어리 바벨이라서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요 크기도 똑같다 보니 알고 보니 100kg짜리를 들고 있어. 그럴 때는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 걸로는 표현하기가 힘든데 똑같아 보이잖아. 여기 좀 잘라야 되잖아. 이걸 생각하기 힘든데 이게 100kg짜리였다 그러면은 모양으로만 원래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의 질량이 매우 큰 게 위에 비중이 커지게 되면 그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가슴 밖에까지 질량 중심이 이번엔 여기네라는 이런 말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대략적으로 질량 중심 여기쯤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안 나오죠. 또는 시험에서 이래 했을 때 무게중심 위치는 어디인가 높이가 얼마인가 이건 안 나옵니다. 문제에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위치가 치우친다 정도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소위 무게중심 위치가 입체적인 인체의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이럴 때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도 막 바벨 같은 거 쇳덩어리 들 때와는 다르게 인체만은 그래도 거의 밀도 균일하고 하면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자르면 머리에, 발에 여기 뭐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여기쯤 자르니까 여기 몸통하고 허벅지 여기 머리에 팔, 다리, 하체, 발 이런 거 하면 이 양이 양쪽이 비슷할 것 같아. 오케이 한 다음에 자를 때 이렇게 가로 자르면 여기 발밖에 없네. 하체하고 발밖에 없네. 이거 안 돼. 여기 안 돼. 한 다음에 여기쯤 잘라보면은 머리, 몸통, 팔의 상완 여기 대퇴, 하체, 팔 조금 포함된 거 양이 위아래가 비슷해 보네. 그러면 이 두 개 교점 여기가 현재 이 인체의 전체 이 자세의 인체의 질량 중심인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무게중심은 땅 찍었던 여기가 빈 공간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체 외부 빈 공간이 물체에 대해서는 질량 중심 중력 작용점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시가 이거죠. 체조 동작 중에 아주 아크로바틱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도 탑부터 하죠. 이렇게 자르면 여기 양하고 뭐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야 여기하고 이거 다 한 거랑 총량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무게중심 여기 해가지고 얼추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인체의 자세에 따른 무게중심의 위치의 표현이다라고 하겠고요. 자 그러는데 밑에 나온 것처럼 이제 높이뛰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높이뛰기에서 인체 무게중심 질량중심이 여기 뛰는 동안에는 자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체 엉덩이에서 좀 밖에 부분 인체 외부 부분이 질량중심 무게중심일 때도 있고 이런 자세에서는 여기 이렇게 됐네요. 해가지고 내가 도약 동작을 정확히 한 다음에는 무게중심은 진짜로 공을 그 속도로 그 위치에서 던졌을 때처럼 동그란 공이었으면은 그냥 예쁘게 여기 따라서 이렇게 날아갈 텐데 이상하게 나가냐? 이게 날아다 치고 이렇게 날아갈 건데 그렇게 너무 자기적인데 날아가는 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무게중심의 이동 경로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똑같은 속도, 똑같은 높이 지점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출발한 물체의 무게중심은 공중 동작 중에 그러니까 중력만 받고 있는 중에는 경로가 서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향후 비행 경로, 최고 높이, 수평 도달 거리 이런 것들은 도약 순간에 결정이 끝난다. 단 공기저항은 없을 때. 공기저항 없을 때. 공기저항이 있어버리면 소위 항력과 양력을 받아버리면 자세 변화를 통해서 항력, 양력의 크기와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받는 항력과 양력, 공기로부터 받는 외력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크기로 작용할지가 또 달라지니까 그거 영향 받아서 조금 더 올라가고 벌레로 좀 느려지고 하는 것도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없다면 도약 순간에 이미 무게중심 비행 경로는 다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높이뛰기 얘는 뒤에서 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어디 나오지? 뭐 저기 뒤에 가야 되나? 한 263초까지 가야 되나? 거기서 나올 거니까 무게중심, 높이뛰기, 배면뛰기의 유리함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인체 균형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인체 균형과 안정성에서 뭐 거의 비슷한 말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안정성이 높냐 낮냐 아니면 현재 균형이 잡힌 상태냐 균형이 무너진 상태냐 깨진 상태냐라는 것을 단순 용어 문제로 은근히 뭐 이제 낼 때도 되지 않았나 할 때 툭툭 던지면서 시험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쉬워요. 한번 정리만 하고 암기만 하면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용어가 비슷하긴 한데 균형이라는 말은 뭐뭐뭐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또는 균형이 깨진다, 깨졌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 균형이라는 건 균형을 잡는다라는 말도 쓰죠. 그거는 내 자세의 정렬, 자세의 변화, 자세 조절을 통해서 균형을 잡는다. 그래서 균형이 유지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그런 자세가 잘 조절된 상태를 균형을 잡았다라는 식의 표현이고 그냥 균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균형이 깨진다, 균형을 잡는다라는 그런 현상을 얘기한다. 그런 것들은 자세 조절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중간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균형을 잘 잡는 것은 뭐냐? 균형을 잘 잡는 것은 알짜 힘 제로, 알짜 토크 제로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균형이 잘 잡혔다라고 하든가 이러기 위한 자세를 만드는 것을 자세를 잡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력에 대한 그 알짜 힘과 토크가 모두 0이 되는 상태, 이거를 균형을 잡는 자세. 그렇지 않은 상태, 토크가 깨졌어, 균형이 깨졌다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크가 값이 0이 아니니까 알짜 토크가 있다, 그쪽으로 가속도 운동하면서 계속 쓰러지겠다, 넘어지겠다, 회전하겠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균형을 잡는다라는 건 그런 뜻이다. 그거하고 하고 안정성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균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랬네. 알짜 힘이 제로고 알짜 토크가 제로라서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상태, 뭐 이런 거. 지간에서 이 자세에서 쓰러지지도 않고 이동도 없고 하게 되니까 이 자세는 굉장히 균형이 잡힌 자세인데 이 균형이 잡힌 자세에서 근데 안정성은 좋지 않다. 안정성이 낮다. 뭐 균형 잡혔는데 안정성이 또한 높다. 이런 표현을 추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인체 안정성. 진입 자세를 유지하거나 서 있는 자세를 계속하고 있거나 스포츠에서 적정 자세를 유지하고자 할 때 중력이나 마찰력 외력을 항상 이제 최소한 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중요하게 된다. 그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균형이 잡혀있느냐 힘과 토크가 제로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안정성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런데 조금만 외력이 추가가 되면 곧 균형이 깨지냐 바람만 살살 불고 톡 치기만 해도 균형이 깨져서 갑자기 알짜 힘이 0이 아닌 상태처럼 되거나 토크가 0이 아닌 상태처럼 돼가지고 가속을 시작하거나 회전을 시작하시는 상태 안정성이 낮다. 근데 안정성이 높으면 바람 좀 불고 누가 지나가다 이렇게 밀어도 뭐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지만 그래도 곧바로 다시 알짜 힘 토크 0인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 회전이나 가속이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쉽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크냐 작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정성이 무조건 높아야 좋은 건 아닌데 동작, 그 스포츠 종목이나 현대 상황에 따라 안정성이 오히려 낮은 상태 유지해야 될 때도 있는데 안정성에서 균형이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그 안정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요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몇 번 보면서 암기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5개 정도의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기저면의 크기, 무게중심의 높이, 무게중심의 위치, 무게 전체, 물체의 질량, 그리고 마찰력 그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그래도 외우는 방법이라 그러면 질량이나 무게중심 다 비슷한 얘기죠. 얘네들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저면 크기와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력은 좀 깜빡깜빡하는데 이 3개는 좀 역겹긴 한데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물체 질량 자체, 묵직한 애는 누가 가만히 있는 애를 때려도 잘 안 움직여요. 가벼운 애는 툭 치면 슉 날아가요. 그러니까 질량 크면 되겠구나 자체. 근데 질량 뭐 큰 물체 경우 사람의 경우에 크다란 물체가 질량이 마치 무게중심 위치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질량 자체가 크면 안정성이 높다. 근데 나머지 2개는 그 무게중심 위치가 어디니 하는 거예요. 어디니 하는 거다. 100kg의 질량, 50kg의 질량이 어디니라고 그럴 때 왼쪽 오른쪽 중에 여기 높이는 여기 중에 여기 그게 이 얘기입니다. 무게중심의 높이 어디니 무게중심선의 위치 여기니 여기구나 높이는 여기구나 해서 여기구나 하는 게 안정성의 요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무게중심선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기저면의 크기, 기저면의 그 공간적 영역하고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기저면이라고 하는 건 뒤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발이 여기 있는 거를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은 발이 이렇게 발자국이 찍혀 있다라고 하자. 다리, 몸통, 머리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실로 이렇게 감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실을 올가미로 감았다 생각하고 쭉 당겨요. 최대한 당겨요. 그러면은 실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빈 공간이지만 이런 걸로 둘러싸인 공간이라서 여기도 기저면에 속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딱 요 접촉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하는 내부 영역을 다 기저면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저면이다. 사람이 땅바닥 위에 있을 때 그 땅바닥의 어느 영역 위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도형을 기저면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저면이 크면 안정적이다. 발 요 정도로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기저면 올가미로 감아가지고 쭉 당기면은 발이 여기 있네. 그러면은 기저면 이만큼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니까 기저면이 크면 클수록 안정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다시 무게중심선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서 있는 사람의 경우에 발이 이렇게 있을 때 다리, 몸통, 머리 있으면 무게중심 여기쯤 있겠죠. 그랬을 때 땅바닥에 여기서 내려다본 겁니다. 중력이 이쪽으로 가해지는 중력 작용선 쭉 연결된다 하면은 그게 여기를 통과하겠네라고 했을 때 질량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무게중심 요점에서부터 중력작용선 쭉 해봤더니 무게중심 선, 중력작용선이 기저면에 대해서 굉장히 기저면 도형 안쪽에 있구나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서 있기는 한데 사람이 이렇게 좀 삐뚤하게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몸 이렇게 하고 기울인 다음에 머리 여기 있고 하면은 무게중심 질량중심이 여기쯤 있어가지고 쭉 내려봤더니 여기 있었네. 쭉 내려봤더니 여기쯤에 무게중심선이 있어. 다리를 이렇게 딛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통과해. 그래서 여기하고 멀지만 기저면의 이쪽하고 매우 가까워. 이러면 안정성은 더 낮다라고 하자. 그런 의미에서 기저면 크기 중에 기저면에 대한 상대적인 무게중심선의 위치라는 의미를 요건 원래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의 높이이자 뭐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기저면에 대해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데 여기 통과하게 이렇게 있어요라고 하면은 질량 자체 큰 형성 안정성 크다. 질량중심이 어디 있니? 라고 대단히 얘기하겠다. 그리고 기저면의 크기고 마찰력 또는 마찰계수를 크게 받을수록 마찰계수가 크게 작용하는 면에 있을수록 안정성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알짜 힘 제로 또는 토크가 제로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능력 그게 안정성의 크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빙판에 서 있으면 누가 살짝 와서 부딪혀도 속도 금방 편해서 쭉 미끄러져 가겠다. 안정성이 깨뜨리기 쉽다. 움직임이 발생하기가 쉽다. 근데 그냥 보통의 땅바닥 아스팔트 바닥 콘크리트 바닥에 있으면 누가 백퍼팅을 쳐도 오랫동안 상당히 세게 치기 전에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마찰력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성 요인 요 5가지 정도 여러분들만 기억하시면 되고 정적 평형, 동적 평형 이런 말 하는데 됐어요. 그냥 힘도 제로, 토크도 제로 하는 거다. 뭔가 평형, 균형의 상태에 있으려면은 힘과 토크가 모두 영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성 결정 요건 안정성이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저면 다시 나왔습니다. 서 있는 사람 발자국 여기 손도 짚고 있어 그러면은 발자국, 손 짚은 영역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올가미 쳐가지고 쭉 당겨줍니다. 그럼 쪼가지다가 마지막에는 톡톡톡톡 이렇게 되는 요런 뭐 삼각형 유사한 모양의 기저면 나오겠다. 손을 짚으니까 손 안 짚었을 때보다 기저면이 크게 확장이 되는구나 하는 거고요. 손 대신에 지팡이 짚으면 지팡이도 또 그런 역할에서 기저면을 만들 수 있는 거다. 두 손 모두 땅 짚으면은 요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물구나무 서겠는데 머리 부분 닫고 전완 부분 이렇게 닫고 해서도 이렇게 기저면이 크게 만들어진다. 물구나무 서기 안에 상대적으로 손 쭉 뻗어서 손바닥으로만 땅 지탱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머리 잡고 전완으로 지탱하는 경우가 물구나무가 조금 더 쉬운데 잘 쓰러지지 않게 되는데 안정성이 이때가 더 높다. 기저면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면과 접촉하는 점들로 이루어진 전체 그 면의 면적이다. 기저면 클수록 넓이가 넓을수록 안정성은 높다. 거꾸로 되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보면 왠지 그럴 것 같은 것들. 평균대에서 외발서기는 기저면의 크기가 2발 전이라 한 발 요 면 면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매우 좁다. 그렇더라. 앞뒤 2발 벌려 서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기저면의 크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대로죠. 조금 전에 얘기한 거 기저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앞에서 보면 여기까지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질량 중심, 무게 중심 자세를 잘 잡고 있으면은 질량 중심이 여긴가 봐요. 그래가지고 중력선 이렇게 가면은 앞에서 봤을 때 중력선 이렇게 하면은 요 기저면 안에 쏙 들어가 해야 되다 보니까 자세가 조금만 비틀어져도 질량 중심이 휘청휘청하면은 바로 넘어가기 쉽게 된다.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다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2발서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발 닿아 있는 부분 뒤꿈치 들었어도 하면은 이만큼 또는 앞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만큼 평균대 위에서 전체가 기저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세 좀 비틀어져도 기저면 앞으로 잘 안 나가니까요. 더 안정적인 자세 여기 교재에서 보면은 2발 벌려 서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레슬링에서 희한한 자세 이렇게 됐을 때도 여기쯤이 무게중심일 것 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기저일 것 같아요. 라는 것들 이런 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저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무게중심, 질량 자체, 높이, 기저면상에서의 무게중심선의 위치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하는데 무게중심의 높이 비교를 할 때 다리를 펴고 서 있을 때보다 굽히고 약간 앉았을 때 높이가 낮을수록 안정성은 높아진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서 있을 때 앉았을 때 이때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튼 이때도 안정성이 좋아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면과 접촉한 기저면이 요 정도 넓이 앞으로 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서 있으면은 무게중심이 높게 높으면 여기서 중력작용선이 기저면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곧 쓰러져요. 지금 중력에 의한 요길 회전 추구한 토크가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는데 자세를 낮추는 바람에 여기에서 작용 중력이 기저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조금 위태롭긴 하지만 그래도 균형을 현재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세가 낮으면 안정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균형 유지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구나라고 생각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요걸로 보면 명확하고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높이가 높으면 안정성은 낮다. 라고 하는 거. 토크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모멘트 8 설명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래서 결론이 맨날 이거예요. 무게중심이 낮아야 안정성은 높다, 좋다. 무게중심선, 중력작용선 얘기하는 거다. 그런 무게중심선이 기저면의 중앙에 위치해서 안정성은 증가한다. 안정성을 현재 높게 유지해야 되느냐, 낮출 필요가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고 어쨌든 무게중심선, 중력작용선이 기저면의 중앙을 통과할수록 안정성은 중앙에 가깝게 통과할수록 안정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를 서 있을 때, 앉았을 때 기저면에 대해서 무게중심선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도 약간 바꿔가면서 한번 제가 이제 해봤습니다. 248쪽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8쪽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경사에서 앉아 있으면서 몸을 약간 이렇게 더 세우고 그러면서 자세 변화를 통해서도 안정성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요 내용들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설명하다 보니 상세한 내용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요 단원도 끝나고 스포츠 현장 분석 부분에서 다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다른 문제들 더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실전 문제로서 또는 기출문제에서 그런 것들 보면서 문제풀이 쭉 해보면서 적응하면 되는 것들 종합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도 일부만 좀 살펴보고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우리 연습 문제 중에서 몇 가지 추가 설명, 보강 설명할 것들 더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